오늘 말씀드리는 요지 중에 하나가 정책 실패입니다. 정책이 왜 실패하는가에 대한 사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항상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융실명제에 이어서 시행이 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자나 배당 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분리과세라고 해서 그냥 20%로 단위세율로 그냥 매기게 했던 거가 이제는 자기 소득에 합산해서 종합과세, 그러니까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 이게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 96년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97년에 외환위기가 생겨서 외환위기의 주범은 김영삼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식의, 김영삼 대통령이 하는 모든 정책은 다 금융위기를 가져왔다라고 해서 금융실명제는 바로 뭐 다시 없애지 못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비등해서 98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2001년에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안민정책 포럼도 그렇고 여기 많은 저와 여러 학자들이 이걸 다시 살리려고 진짜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간신히 3년 후에 살렸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 여기 보십시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그전에는 20% 하던 걸 자기 종합소득세율, 그러니까 제일 높게는 45%까지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였는데, YS가 한 모든 정책 잘못됐다라고 하고 없애다 보니까 45% 다시 내던 게 이제 20%로 환원이 되고, 또 그 중간에 폐지된 3년 동안에 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자율은 외환위기 전에 8, 9% 하다가 10몇 프로 하다가 26, 7%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이자 배당 가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이자율이 높아져서 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갑자기 반 이하로 줄었던 거죠. 자, 근데 그렇게 한 근거가 그야말로 요즘도 계속하지만 잘못된 여론조사입니다. 그냥 쉽게 많은 언론들이 어떤 사안을 놓고 뭐 여론조사에서 요즘 굉장히 많지만 그때도 몇 개 있었는데 이제 시켜서 여론조사 하면은 당시에 실명제로 해서 저축률이 실명제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여론조사 했더니 뭐 거의 한 70%가 종합과세 없애야 된다 라고 해서 그냥 여론이 갑자기 비등하니까 없애버렸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언론 나온 걸 제가 한번 했던 건데, 그 결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 나름대로 소득 분배를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이 3년간 중단됨으로 해서 그 이제 다른 뭐 위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이와 같이 소득 분배가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은 그걸 모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그렇게 잘못 유도를 시키고 그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모르고 그 전에 YS가 한 모든 정책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단순 논리에 그냥 빠져서 많은 정치인들이 서로 손가락질을 YS한테 하는 중간에 모든 잘된 정책까지도 묻어버린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최근에는 저출산 요새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저출산의 경우도 8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이 지금 현재 0.7이라 그러지만 그때는 2.34 뭐 정도 됐다가 떨어지기 시작한 게 80년대 초중반부터인데, 90년대까지도 우리 정부의 공보처에서 공보 영상은 아들, 딸 둘만,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하나만 나 잘 기르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게 대처를 했고, 그 다음에 늦었다 싶어서 이제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는 조급함 때문에 모든 정책을 자꾸 뭐든지 하자라고 하다가 예산만 계속 퍼붓고 뭐가 좋은지 옥석도 안 가리고 그냥 무작정 저출산 대책에다가 다 퍼붓다 보니까
이 바로 나타난 건 예산의 증가고 출산율은 이 선인데 보시면은 예산은 급격히 늘어나는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도 무조건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면 다 해보고 안 되면 말고 근데 한번 한 거는 없애지는 못하고 계속 이어가면서 새로운 거 도입하다 보이고 그런데 당시만 해도 그냥 저출산하면은 결혼한 여성들이 뭔가 애를 더 놓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출산의 문제의 시작은 남녀가 왜 결혼을 늦추고자 하느냐, 결혼을 하고도 왜 자녀를 작게 가지자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즉, 요 통계는 우리 초혼 연령, 여성의 초혼 연령과 초산 연령입니다. 보시다시피 93년,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에는 초혼 연령이 25세고 초산 연령이 26세였습니다. 지금 22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지만 거의 지금 30년 동안에 5세 이상이 각각 다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우리 지금 현재 20, 30대 남성, 여성 다 결혼을 최대한 늦추고 있고 그리고 첫 자녀를 출산하는 연령도 점점 늦어지고 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생기는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보육, 교육, 부동산 뭐 해가지고 뭔가 다 해보자라고 하는 걸로 하다 보니 돈만 그야말로 많이 퍼부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클린턴이 96년에 복지 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개혁을 했습니다. 정책하시는 분들도 이 클린턴 정부가 한 이 웰페어 리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이 96년 웰페어 리폼을 하기 전까지 과거 10년, 20년 동안 기존의 미국의 복지 정책에 대한 반성과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연구가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많은 걸 해서 96년에 이른바 복지 개혁이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그 이야기는 AFDC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미혼 자녀한테 지급하는 현금 급여 혜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이 AFDC의 수혜자는 흑인 자녀였습니다. 흑인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현금을 주다 보니 이 흑인 여성은 미혼모로 있으면서 애를 키우면서 돈을 받으니까 결국은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받다 보니 이른바 미혼모의 대물림까지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돈은 돈대로 많이 썼다라고 해서 AFDC를 이 TANF로 바꿀 때는 반드시 급여를 받으려면 일을 더 하든지 직장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주고 하는 리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단행 후에 10년 후까지 미국 의회 내에서 사후 평가를 하는 커미티가 구성이 돼서 연구를 하고 이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판정을 했고 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정책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 후로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연구를 하고 계속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걸 수없이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정책에 대해서 사후에 평가한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여러분들 2000년에 시행한 것 중에 의약분업 그 당시는 다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왜 했습니까?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의약분업에서 약산 약은 약사에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항생제 사용이 더 늘었다는 통계도 있고 한데 사고 평가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고 의약분업할 당시에 의사들이 동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은 아마 기억 못 하시겠지만 의대 정원을 하지 않고 동결을 한다는 약속을 해서 그 의약분업을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 후에 한 차례 잠깐 늘렸다가 아직까지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 또한 그동안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 의료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없을 정도로
학계에서나 이 정부에서나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야말로 국민들은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은 시간 동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정책 평가 지금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보다 중요한 게 어떤 정책을 하기 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거다. 즉 그냥 단순한 판단이 아니고 이 정책을 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거다는까지 예측을 해서 그 효과를 사전에 검증을 하자라고 하는 게 사전 평가고, 한번 하고 나면은 그 정책이 원래 사전에 기획했던 대로 제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서 어떤 원하는 결과를 실제로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하는 게 사후 평가입니다. 근데 이 둘 다 우리는 거의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수없이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연구원이 우리 회장님 오셨지만 심포지엄을 했는데, 그때 초빙한 학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토론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자기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기가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한국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그동안에 시행이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책들 다 해본 것 같더라. 근데 왜 우리 같은 전문가를 불러서 왜 뭔가 이야기를 하라는지 모르겠다 하고 농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심포지엄 올해 이제 두 번째 한 건데, 그 다른 심포지엄하고 달리 약 한 8개월 전에 주제를 정하고 해당 외국 기관의 최고 전문가들한테 제가 가서 하루 이틀 동안에 그 주제를 놓고 그 연구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심포지엄을 8개월 후에 할 건데 한국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고 한국에 대해서 계속 모든 정보를 주고 같이 할 테니까 미리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8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를 한국에 와서 준비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보통은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외국 석학들을 불러서 그냥 이야기 시키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한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충 이야기하고 가는데, 적어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미리 한국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한국에 대한 자기 어떤 지식을 적용해서 한국에 어드바이스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8개월 전에 가서 주문을 하고 계속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만들어진 숙성된 연구 결과를 한국에 어드바이스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쭉 봤더니 한국의 저출산 대책 안 해본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뭐라고 평가하려고 봤더니 거기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몰라서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뭐 데이터하고 뭐 회의하면서 계속 줌 회의하면서 계속 많이 주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정책 평가의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인프라를 활용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인프라가 우리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 평가의 방법론은 그야말로 통계학이나 계량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발달한 분석 기법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와 같은 기법을 발휘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컴퓨터의 기술의 발전입니다. 흔히들 회귀 분석에서 많이들 사용하는데, 그 회귀 분석 하나를 하는데 과거 20-30년 전에는 한 번 회귀 분석 하는데 뭐 옛날 그 키펀치하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 하루 정도 걸렸는데, 요즘은 휴대폰에서 그냥 1초 내로 다 끝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또 하나의 정책 평가 방법론이라고 하는 인프라 말고도 데이터라고 하는 인프라가 중요한데,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했는데 이제는 지금 이 순간에 데이터가 계속 축적될 정도로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엄청난 데이터도 과거에는 분석 방법이나 컴퓨터 혹은 이 저장 용량이 부족해서 못하던 거를 이제는
데이터의 양 때문에 못한다, 늦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데이터나 정책 평가 기법이나 하는 게 다 개발되어 있고 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선두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 같은 정책 평가의 두 가지 중요한 인프라를 우리가 그야말로 잘 갖추고 있는데도 활용을 안 하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래서 통계도 예산을 엄청나게 써서 뭐 통계 예산이 2천억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통계 활용도로 보면은 세계에서 그 OECD 국가에서 거의 저조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방법론은 사회적 실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후 평가를 할 때는 혹은 사전 평가를 할 때는 뭔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걸 미리 예측하려면 이른바 자연과학에서 하는 실험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른바 사회적 실험입니다.